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화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계시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동호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네. 어떤 분이 성악가 같으시다고. 아, 그래요? 예. 이영희 님이 외모가 성악가 같으세요. 살을 빼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 전국의 성악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셨을 거예요. 엄소리님께서 김동훈 작가님 예전에 그 유퀴즈 광복절 특집에 나오셔서 알게 됐어요. 사비를 들여 해외 독립운동가 흔적을 찾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요. 얼마 전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1주년 개관 토크 콘서트 하신 것도 너튜브로 잘 봤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 야, 사사치를 드셨는데 이분은?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 관련된 유적 또는 어떤 그 행사 관련해서 여기저기 이제 많은 어떤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가시고 이제 그 덕분에 저하고도 이제 같이 한 1년 동안 독립기념관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역사 이런 것들을 촬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조 기자님이 안중근 의사 닮으셨다고? 아니, 네. 사격 잘하세요? 아니, 사격은 군대에서 뭐 보통 수준이었는데 보통 수준? 제가 이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 결혼 기념일이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더라고요. 결혼 기념일. 네. 네. 3월 26일. 네, 3월 26일. 굉장히 끼워 맞추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워낙에 또 우리 한반도에서 유명한 포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포수셨죠. 네. 아니 근데 박광일 작가님은 원래 알고 계시네요, 김동훈 작가님을. 네, 저도 이제 그 김동훈 작가님을 잘 몰랐다가 임시정부 이제 그 답사를 그 100주년 맞이해서 이제 2018년 19년 그 즈음에 이제 많이 답사를 갔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강사로 갔었는데 뒤에서 누가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분이 누굴까 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 국의 사적지와 관련된 것들을 사진을 찍는 작가님이 같이 오셔서 동행을 했다. 그때 이제 조금 알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사연을 듣고 보니까 재밌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던 거죠. 빨리 사연 알려줘요. 어떤 사연인데? 어떤 사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보통의 사진 찍는 분하고 다르게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사진으로 찍는다. 이것 자체가 좀 이상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시게 된 배경이 인도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인도로 갔다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그 인도 하면 우리 독립운동사랑 전혀 연결 안 되죠. 예. 인도 하면 뭐 생각나세요? 간디요. 간디. 예. 저는 타지말 뭐 이런 거만 타지말. 예. 뭐 그런 것만 생각났던 사람이었는데 그 델리에 가면 레드포트라는 성이 있어요. 그 타지말 만든 샤자한이 만든 성인데 그 레드포트라는 성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광복군 활동지였어요. 아, 정말. 예. 광복군이 거기서요? 그러니까 충칭에 있었던 우리 광복군이 9명이 그 영국군 요청을 받고 파견을 됩니다. 파견을 가서 거기서 영국군하고 같이 뭐 암호해독, 통신감청, 포로신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심리전단의 역할을 맡는 그런 특수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전국 지휘를 위한 명분이었던 거죠. 우리 광복군이 거기 간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없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죠. 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어? 이 참전국 지휘, 이 얘기를 제가 애써 늘 기억에서 지우거든요. 너무 그렇죠. 화가 나서 짜증이 나고 우리가 승전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승전국이 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 인도에서 찍으셨던 사진들이 지금 방금 우리 보는 라디오에 떴다가 좀 사라졌는데 우리 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관련된 직접 찍으신 사진들 계속해서 나올 텐데 우리 좀 화면에 계속 뜰 테니까 청취자분들 우리 보는 라디오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작가님도 이제 그 사진 나올 때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네네. 그렇군요. 인도에서. 네. 그러면 그게 계기가 돼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쫓기 시작하신. 그 인도에서 제가 찾아봤죠. 그러면 제가 몰랐던 역사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건지 북반구는 거의 다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독립운동사가 이렇게가
상해, 일본 이게 아니었구나. 만주 이 정도가 아니었구나. 북반구 전체를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다시 보게 됐죠. 그리고 또 찾아봤죠.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너무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이걸 역사로 남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가 이제 우리의 역사의 일부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또 주장을 해야 되고 그것도 가서 찾아가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그쪽에서도 인지를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역사적인 유산 혹은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것이고 가서 이렇게 일일이 그래서 사진을 더 찍으시고 네. 기록을 하셨군요. 네. 이 우리 독립운동사 생각하면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자료가 별로 없어. 그렇죠. 그리고 TV를 봐도 늘 나오는 사진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더 그렇게 좀 자료를 남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료를 찾아서 정보가 있기는 한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져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기사라고 해서 뭐 독립운동가 후손 2세, 3세에 관련된 인터뷰를 가지고 또 그 현장에 찾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면은 이미 고인이 되어서 또 그 얘기를 다시 전달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문헌 자료로 있는 것들은 예.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큰 차이가 없지만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같은 경우는 그 장소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서 그 증언을 전해줄 사람 이 매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돌아가시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인터뷰도 그다음에 그분들의 얼굴도 그분들이 활동했던 공간도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 자체가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여기서 이제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인물이 유진초이. 네. 황기환 지사에게서 이제 많이 모티브를 가져온 그런 캐릭터였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네, 지난 그 화요일 날 이제 그 월요일 날 들어와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하셨는데 황기환 지사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일반인들은 몰랐고요. 연구자들도 그 실제 모습을 알게 됐던 거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 미군으로서 활동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처음엔 미군이었지만 한국인의 어떤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 이런 인물 있었을까? 이게 너무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황기환 지사였고 이제 그분의 이제 유해가 뉴욕에 있었는데 그거를 찾아낸 분이 어떡하지? 황기환 지사의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점점 낡고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황기환 지사에 대한 기억도 없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후손이 아닌 상황이니까 이 무덤 자체를 국내로 옮겨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그걸 위임을 받고 그다음에 이분에게 뭔가 새로운 주소를 또는 호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비로소 그러니까 후손이 없고 그다음에 연고지가 없는 독립유공자들에게 호적을 만들어주고 주소를 배분하는 일이 그러니까 호적엔 당연히 주소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독립기념관이나 어떤 장소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황기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그 자리를 주소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호적을 만드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분을 모셔가겠다라는 교섭이 뉴욕 현지촉하고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100년 만에. 예, 그러면서 이제 한때 미군으로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서 임시정부의 어떤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던 그분의 어떤 역사 내력을 이제는 대전 현충원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죠.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이제 한참 방영되고 그 종영 시즌 즈음해서 그때 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라도 네네네 늦었지만 돌아왔으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은 그 뉴욕에 있는 황기환 지사 묘지에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네. 예. 그 퀸스에 가면 예, 마운트 올리브의 공동묘지라고 있거든요. 그게 한 200년 가까이 된 아주 오래된 공동묘지예요. 그 공동묘지의 제일 구석 그러니까 이제 경계 그 가옥들하고 맞닿아 있는 그 경계 쪽에 가면 황기환 지사 무덤이 비석이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비석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가슴 뭉클했던 건 뭐냐면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대한인. 대한인. 예. 그다음에 민국 5년.
민국 5년. 네. 아 그때구나. 1923년. 23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민국이라는 그거 대한인 이 두 글귀가 너무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그 50cm 정도 되는 이 비석의 사진이 우리 좀 보는 라디오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지금 조명을 일부러 저기다 맞추셔가지고 네. 그래도 뭐 좀 예.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조명이 없다라면은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조그만 지금 어두운 비석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무덤이 발견되는 과정도 너무 드라마틱해요. 원래 그 뉴욕 한인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그 뉴욕 한인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 장철우 그 목사님이 교인 명부를 옛날 걸 이렇게 들춰보다가 황기안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우리 교인이었으니까 야, 이 무덤이 어딘가에 있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뉴욕 한인교회 그 장초롱 목사님이 저 무덤을 다시 발견해낸 게 2008년이거든요. 2008년? 예. 그간은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이거를 돌보는 사람도 없었고 계속 방치가 돼 있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거죠. 근데 2008년에 다시 발견되고 국내로 오시는데 15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죠. 왜냐면은 정말 그때야말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인데 이 명부에서 이름만 보고도 잠깐 이분 그분인데 근데 우리 교회 다니셨구나. 그러면 여기 어디 묘지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게 이분이 정말 저는 이분한테 상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 표창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애국자신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결고리들을 다 이제 잃어버린 채 우리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황기안 의사 같은 경우의 활동,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찾아낸 목사님, 그다음에 그걸 찍어온 동우 작가님,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된 많은 사람들, 그런 노력들이 하나가로 다 연결이 돼서 그게 모두 이제 풀 히스토리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목사님 성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장철우 목사님. 장철우 목사님. 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장철우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박수 드려야죠.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황기안 의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그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보통 이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황기안 의사가 이제 파리 위원부, 구미 위원부의 어떤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에 이제 그 투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전투병과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부상병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어떤 병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전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미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어? 라는 생각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접촉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 측에 요청을 해서 이분이 우리 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황기안 지사가 이제 구미위원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규식 선생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리 강화회의가 어떻게 보면 무산되면서 김규식 선생과 그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이관용 선생도 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유럽에 남아있는 사람이 황기안 선생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았어. 이 상황에서 이제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는 거죠. 러시아로 우리 동포 한 500명이 일군으로 이제 갔었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선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네, 그런데 언뜻 듣기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임시정부가 생겼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대라는 얘기를 이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임시정부에다가 전보를 치자, 타전을 하자. 우리 유럽에 머물게 해달라고. 여기 유럽 지부를.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을 하면서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나 이제 식민지체에 가지 않겠다. 임시정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타전이 들어왔고 이제 이거를 황기안 지사가 본 거죠. 뭐지? 하면서 그 어쨌든 뭐 암호화 같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500명 정도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무르만스크라는 그 러시아 항구에서 일본 쪽과 그다음에 영국 쪽의 접촉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착했을 때 이미 200명은 에딘버러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갔고 다른 300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을 유럽 땅에 이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영국 외무부하고 그다음에 그 프랑스 노동부하고 왜냐하면 노동 이민을 받아야 여기에 머물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역부족으로 거의 이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35명을
다행스럽게 그 프랑스 노동부에서 쉬프라고 하는 곳에 지금 전쟁 1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거기 좀 전후 복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노동자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35명을 쉬프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 한국인 커뮤니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쉬프 일대에서 그분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는데 예. 이분들이 국적이 전부 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꼬레. 한국. 1919년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황기안 이 두 개의 고리가 없었다면 이분들은 영락 없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됐을 그런 어떤 역사 속의 인물이었던 거죠. 황기안 지사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예. 아니 그냥 단순히 우리 미스터 선샤인 얘기만 할 게 아니었네. 네. 그런 의미에서 황기안 지사는 이제 유진초이가 했던 역할하고는 또 다르게 그러네. 우리에게 코리아라고 하는 앞에서 스스로도 대한인 그다음에 이제 민국이라는 거를 자랑스러워했던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예. 그 프랑스로 나온 그 30여 명의 사람들이 예. 제법 한국민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법국 그러니까 프랑스 제법 한국민회를 만들어서 3.1절 기념식을 하고 돈을 모아서 임정에다 독립장을 냅니다. 그 전후 복구 사업에 투입된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네. 이 사람들이 프랑스 디아스포라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민이 이제 이민사가 프랑스까지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많이 하신 분이 홍재하라는 분인데 예? 이분이 지난 그 3.1운동 100주년 때 2019년 때 우리 독립운동가로 또 서문이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최은영 님이 오늘 보는 라디오로 사진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그러네. 이것도 좀 새로운데 이거 한번 잘 정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국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오늘 4월 29일 1932년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분이 중국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향해 폭탄을 던진 날입니다. 이 도시락 폭탄이라고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수통 모양의 폭탄이었다라고 그렇죠. 하고요. 저 상하이 의거를 일으킨 이분 과연 누굴까요? 1번 윤봉길, 2번 안중근, 3번 박열. 힌트. 뭐 독립운동가라서 힌트를 조금은 그냥 그러니까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양재동에 가면 매헌기념관이 이분을 기리는 공간이고요. 매헌기념관. 그다음에 이제 예산에 가면 이분의 생가와 그다음에 기념관이 또 있습니다. 왠지 더 어려워졌어. 누가 더 쉬운 힌트 좀 줘요. 그리고 1932년 당시에 가운데 봉자 들어가는 두 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봉창 의사 그다음에 이분이죠. 양봉이네요. 양봉. 네, 양봉.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 전화 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미스터 선샤인 OST에서 노래 한 곡 듣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멜로망스의 좋은 날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박광일 작가 또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김동우 사진작가님 모시고 오늘 국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되게 뭉클하고 울컥하고 이런 이 말씀들 많이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 9239 쓰시는 분은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마음이 뭉클해지는 시간이다. 9218님 울컥해지고 이분들의 삶이 영화 같다. 안선미님은 우리 역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우 작가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게 이 보통 사명감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안 그랬죠. 네. 왜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게 현장을 가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되겠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또 뭐 다음 또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 진짜 단순히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혹은 내가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목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사명감이 생겼어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 역사가 너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구나. 감춰져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그걸 우리 스스로 좀 우리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이 지나간 역사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일본 같이 아예 근현대사를 거의 가르치지 않거나, 네. 혹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희생과 핍박의 역사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무조건 그렇게만 당한 건 아니었고, 우리가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을 했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그 굴종만 당하는 굴종에 익숙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걸 가리키는 방식이 있고, 우리는 글쎄 우리는 어떤 방식이었을까 자문하게 되네 갑자기. 왜냐면은 아예 우리 역사 교육 과정에서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것들을 직접 가서 보고 느껴서 사명감이 생겼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립운동의 역사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역할이 컸습니다. 예. 우리 하나의 민족이고 우리 민족 공동체야. 예.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개개의 사람들보다는 독립운동이 있었다. 라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면은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졌죠. 왜 누군가는 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친일파가 됐는데, 그렇지. 왜 누군가는 그 힘든 독립운동의 길을 갔을까?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임시정부에 보냈을까?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난 사실 그게 진짜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살아가면서 나이 들수록 더 궁금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희도 이제 살면서 야, 이거는 떳떳한 거야. 이건 떳떳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할 때 그분들에게 떳떳한 것은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조금씩 보태서 붙이는 돈이 큰 힘이 된다면 그거는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예전에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무슨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를 했다면 지금은 그 독립에 참여했던 그 마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함,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약자에 대한 어떤 그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갖는 의미로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김동우 작가님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얼마나 큰 이 중요성과 의미를 갖는가라는 게 더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가 아까 돌발 퀴즈 우리 윤봉길 의사 말씀이었는데, 이 순국했던 장소 직접 다녀오셨죠? 네. 일본군 만행이 어땠다고? 네. 제가 이렇게 강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퀴즈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윤봉길 의사 의거가 어디 있었죠? 그러면 상해까지는 다들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돌아가셨죠? 하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가나자와에 이제 2월 18일 날 도착을 해서 그 이제 군인들 이제 이렇게 가둬놓는 감옥에 이제 하룻밤 계셨죠. 그게 가나자와 성토 안에 있었는데, 제가 12월 18일 날 갔어요. 돌아가신 날을 찍으려고 일부러 그 시간대를 맞춰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힌 시간대 2월 18일 날 가서 그 저녁을 찍고 그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12월 19일 아침에 7시 반쯤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는 어딘가요? 저기가 이제 돌아가신 장소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저기가 지금 자위대 부대 아니에요. 부대. 그래, 철조망 같은 게 있구나. 그래서 철조망이 밖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못 들어가요. 원래 민간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 찍으신 거구나. 아니죠.
아니 바깥에 또 부대 철조망이 있고요. 그 예. 철조망을 넘어 들어오면 저 안에 또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지금 군부대 아니에요. 그럼 철조망과 철조망 사이에 들어가 계신 네.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침입이잖아 침입. 7시 반에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신 12월 19일 7시 반을 맞춰서 찍으려고 예. 일부러 이제 순국일날 가서 저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은 뭐 카메라 뺏기고 뭐 데이터 삭제되고 뭐 이 정도겠지 하고 저는 철조망을 넘었고 예. 따다닥 찍고 다시 나온 거죠. 철조망 밖으로. 네. 적발은 안 됐고. 적발 안 됐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데이터가 적발. 남아 있으니까. 근데 당시 그래서 이 뭐 일본군이 어떻게? 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사형을 이제 집행한 다음에 예. 일본이 항상 이제 그런 방식을 써요. 무덤을 못 쓰게 하죠. 무덤을 쓰지 못하게 한다. 예, 그 무덤을 쓰게 되면 거기가 또 구심점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구심점이 되니까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이제 평토장으로 평토장. 예, 봉분 없이 계단 밑에 이제 묻어버리죠. 그리고 그리고 화장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로 화장했다고 한 거죠. 거짓말로.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 사진 이제 계단이 있잖아요. 저 계단을 오르면 뭐가 나오냐면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역대 전쟁의 그 추모비가 쫙 서 있어요. 청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러일 전쟁 해갖고 상해사변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의 추모비가 쫙 서 있는데 윤봉길 의사를 저 밑에다 묻었단 말이죠. 야. 그거를 밟고 올라가야 자기들을 추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일 전쟁부터 해서 이 일본인들이 이 사망했던 죽었던 그들의 순국 그렇죠. 위령빈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그렇죠. 거기서 지금 뭐 이제 위령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세울 윤봉길 수 의사를 있는데 밟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가 매장돼 있는 그 자리를 밟고 올라가야 저기를 갈 수 있다. 네. 야 이건 너무 의도적인데. 너무 의도적이죠. 길도 일부러 좁잖아요 지금. 네. 그럼 밟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저거 딱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진짜. 무조건 밟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열받네. 와. 아니 이거 지금 뭐 보는 라디오로 확인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길이 매우 좁아요. 그래서 밟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저 곳까지.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를 밟아야만 윤봉길 의사가 묻혀 있는 자리를 밟아야만 저기 가서 자신들의 병사에 대한 그 위령비에 추모를 할 수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 가시는 분들은 저 가나자와 윤봉길 의사 암장지를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야기 이어서 하와이 이민 120주년이기도 한데 여기 관련해서 전시회를 또 하셨어요. 네. 이 부분도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 이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가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편도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하와이 다녀와서 작업했던 내용을 좀 선보이는 자료인데 편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원웨이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 이민이 1902년부터 5년까지 한 7,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분들이 단순히 사탕수수밭에 가서 이제 일하려고만 간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독립운동을 해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하와이에서 활동한 뭐 독립운동가 중에 뭐 박용만 선생님도 있고 이승만 박사도 있고 뭐 여럿이 있지만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무명의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그냥 민초들이죠. 그냥 십시일반 그냥 조금씩 독립자금을 보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무덤들이 되게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가면 그 힐로라는 곳이 있거든요. 힐로에 가면 알라의 공동묘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 한 130개 정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의 이름을 안중근에서 의연금을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하고 딱 대조를 했더니 50분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안중근 의거 이후에 하와이 있던 사람들이 안중근에서 돕겠다고 돈을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분 50분이 이제 그분들이구나. 그분들이에요. 근데 이 돈이 막 큰 돈이 아니에요. 75센트, 1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평범한.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청취자분들처럼 정말 평범하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 근데 당시 한 달 월급이 18불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는 18불에서 3분의 1을 의원급을 내신 분도 있어요. 야. 그래서 지금 월급 300만 원인데 200만 원 내라면 그러니까. 누가 내요?
대단하시네. 예. 대단한 분들이구나. 너무 뭉클한 장소들이 그렇게 아직 남아 있고 방치돼 있고 근데 버려져 있다는 거. 그 50분은 또 누가 그거를 그렇게 일일이 대조해서 매치를 해본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무덤들을 탁본을 다 떠가지고 그 옛날 이제 그 리스트랑 딱 이렇게 매치를 해봤더니 50분이 겹친 거죠. 예. 이거는 뭐 그러면은 그 하와이 이민 120주년 관련한 이 전시회에서 제목이 편도 몽우리도를 찾아서 여기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들이 소개가 된 거군요. 네. 그래서 한 무덤 같은 경우에는 그 빅아일랜드 가면 그 커피 좋아하세요? 그럼요. 코나라고 코나 커피. 예. 그게 빅아일랜드에 있는 코나거든요. 근데 그 커피 농장 한 켠에 가면 버려진 무덤이 하나 이제 있는데 버려진 무덤. 그러니까 비석조차 쓸 돈이 없어서 그냥 관뚜껑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버렸어요. 근데 누군지는 거기다 써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이제 이름을 써준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경성 애오게. 경성 애오게? 애오게. 그다음에 출생지인가? 네, 출생지. 네. 그다음에 이름이 박기옥이라고 써 있는데 박기자는 한자고요. 옥자는 또 한글이에요. 그 1941년 돌아가신 연도. 그러니까 한자와 한글이 다 완벽치 않은 누군가가 이 사람이 경성 애호계 출신이라는 걸 박기옥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써준 거죠. 근데 관뚜껑이에요. 그냥 그게 콘크리트 관뚜껑. 그 선생님 조금만 몇 년만 더 버티셨으면 해방되는 그렇죠. 걸 볼 수 있으셨을 텐데. 네, 지금 나오는 이제 사진에 관뚜껑에 정말 그대로 그냥 부어버렸네요. 무덤입니다. 그리고 애호계라는 한글이 보입니다. 네. 아현동이죠. 네. 아직도 저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근데 하와이구나. 방치돼 있다는 거. 방치가 돼 근데 있다. 독립운동가들도 물론 이제 그 현장들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꿔야 되지만 저렇게 남아 있는 한인들의 이제 무덤들도 그러니까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저분들이 다 독립운동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제 앞으로 좀 정부에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은 아무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선진국이라는 게 뭐 수치가 어느 정도를 달성하고 혹은 뭐 어디에서 무슨 순위를 하고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우리 작가님 사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그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도 좀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우리 박가을 작가님도 좀. 네, 이제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그 몇몇 그 하와이에 이민을 갔던 분들은 이제 미국 본토로 넘어가게 되면서 미군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군으로 활동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참전을 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게 되는 즉 국적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주게 되는데 또 한 분 이제 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분도 있었던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박장수 선생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남아 있는데 아니 왜 그 남의 나라 전쟁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참전을 해서 군사 기술을 얻게 되면은 내가 언젠가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하고 싸울 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조금의 어떤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나서려고 했다면은 사실은 드라마 속의 유진초이랑 훨씬 더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이분은 전사를 하십니다. 전사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서는 단지 1917년으로 끝나는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그분의 의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드라마 속 주인공과 훨씬 더 비슷한 느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한 2, 3년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본토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평안도 출신이었는데 이분은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직장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유색 인종을 잘 쓰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청이나 일본 사람에 비해서 밀려났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쌀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 많이 비어있는 땅들이 있고 미국인 농장주들이 그 땅을 놀리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 이런 거 못 보면 뭐 이거 못 참아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이거 땅을 놀리면 어떻게 죄악이지 이건. 그렇다면은 그 땅을 내가 쌀농사를 지어서 그렇지. 해보마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 전에 한두 번의 실패가 있었긴 했지만 1914년 15년부터 이제 이런 어떤 쌀농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큰 성과를 거두게 되니까 너도 나도
이 김종림 선생한테 쌀을 재배해달라라고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1918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인들이 운영했던 그 농장이 한 200만 평, 한 80명 정도가 그 정도 어쨌든 논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중에 이제 김종림 선생이 절반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100만 평 정도. 어이구.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포사상 처음으로 백만장자라는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말 그대로 백만장자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1919년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하고 나서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우리도 가만히 1차 세계대전을 보니까 공군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실무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노백린 장군한테 맡깁니다. 예. 그래서 노백린 장군한테 한번 공군 창설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러시아 가서 비행기 빌려봅니다. 안 돼요. 그 당시 잘 살고 있었던 게 필리핀이었거든요. 필리핀 가서 빌려보는데 안 됩니다. 그러다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주 교포들한테 뭐 비행장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예. 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것들을 모색해 보마 이러고 도착을 했는데 이제 김종림 선생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 교포들이 나온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극적극적 하셨겠죠. 우리 공군 양성 비행사 양성 학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대줄게요. 땅은 5만 평. 비행기 3대. 그리고 옆에 이미 이제 그 비행 학교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윌로우스에다가 한번 만듭시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공군이라고 할 수 있는 윌로우스 비행장을 만들게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 사진이 같이 나온 예. 이건가요? 저 건물이 이제 그 윌로우스 한인 비행사 양성소에 실제 교육장 건물을 쓰던 건물이 남아 있어요. 제가 저기서 노백린 장군이 학생들을 가리킨 거죠. 이야, 아니 근데 네. 지금 저거는 뭘로 쓰고 있어요? 창고입니다. 저 창고. 옆집 주인이 갖고 있는 이제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근데 진짜 이게 역사 유물인데. 그렇습니다. 창고로 쓰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 김종림이라는 분이 별명이 백미왕이었어요. 백미왕? 라이스 킹. 예. 쌀농사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으니. 근데 이제 사업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운때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쌀을 안정적으로 또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아 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919년 가을에 김종림이 갖고 있었던 그 저 북가주의 윌로우스에 예? 그 어마어마한 쌀 그 농토에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쌀 수확을 앞두고 있는 한 70%의 쌀이 다 망가져요. 그러면서 경제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저 비행장에 돈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예. 저 비행학교가 길게 운영이 안 되죠. 1년 만에 문을 닫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비행기를 갖고 우리 비행장을 갖고 비행학교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군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광복 이후로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또 중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비행사로 활동했던 뭐 공격 선생이라 이런 분이 계시긴 하지만 예. 저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은 국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지지했던 교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외 독립운동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육군의 뿌리하면 육군의 시작은 사실 광복군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칭이 아니라 그거의 기본적인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예요. 그러면은 그게 만주가 맞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바뀌잖아요. 삼원보로 가야 되죠. 그러면 공군의 시작은 어디가 됩니까? 저 윌로우스예요. 캘리포니아예요. 그러니까 공군과 육군의 시작이 우리 다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임시정부도 나라 밖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거기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 48년 이후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창피한 일인데 저는 임시정부가 이 공군 창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 실행으로까지 옮겼다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 저런 어떤 국외 사적지에서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정에서 왜 공군 창설을 하려고 했냐면 안창호 선생님이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 일본을 가만히 보니까 육군 너무 세. 해군도 너무 세. 일본 그러니까 공군이 약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약점을 파고들 수 있겠다 해서 공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다 해보려고 했어요. 정말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이 저는 되게 뭉클한 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거 진짜 우리 역사 배울 때 함께 배워야 돼요. 왜냐면은 정말 우리 다들 학교에서 그 배울 때 기억하잖아요. 치욕스러운 순간이거든요. 배우는 입장에서도.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것들도 함께 배우면은 맞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치욕과 함께 각성을 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것. 그런데 그때 주변에 약한 사람들하고 연대를 했다는 것. 그렇지. 이게 이제 독립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자산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준비하지 못하는 내일을 당시 아무도 준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준비 못해서 이렇게 당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이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름은 남겨지지 않았지만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러니까요. 75센트 1달러 안중근 의사 그 저기 변호사 비용으로 써달라고 했던 단지 기록이 안 됐을 뿐이에요.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청취자분들 다 기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김동우 작가님 너무 오늘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불러주십시오. 못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돌발 퀴즈 정답. 예, 당연히 1번 임봉길이었죠. 정답자 김봉민님. 여기 가운데. 그러네. 그리고 2369, 9239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오늘 3중 구조 베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특집을 함께했어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김동우 사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